안녕하십니까. 저는 SAP의 천석범이라고 합니다. 저는 SAP에서 솔루션을 담당하고 있고요. SAP는 이제 독일계 기업용 어플리케이션 회사고요. 1972년에 탄생을 해서 지금 한 47살 됐는데 IT 기업 중에서는 굉장히 연로한 회사죠. 그런데 꿋꿋하게 잘 먹고 잘 살고 있습니다. 항만 분야의 디지털 혁신. 지금부터 디지털 혁신 말씀을 드리면은요, 이게 조금 지루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뭐 테크니컬 용어들이 좀 나오는데 그런 부분들은 뭐 개의치 마시고 한번 들어주시면은 이제 굉장히 좀 유익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항만 디지털 혁신이라는 게 굉장히 많이 이제 화두가 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은 항만 분야에서는 어떻게 적용이 되고 있는지를 짧은 시간에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그 전에 그 디지털 혁신이라는 게 어떤 의미인가, 사람한테, 우리한테는 어떤 의미인가를 간략하게 한번 짚어보고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디지털 혁신이 다른 이름의 유사한 활동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독일의 인더스트리 4.0이라고 하는 거, 미국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 하는 거, 한국의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하는 게 사실은 다 여러 가지가 있지만 다 같은 내용들입니다. 같은 내용들이고 비슷비슷한 내용들이고 요새 정부에서 굉장히 많은 정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미국, 일본뿐만 아니라 뭐 인도, 이스라엘 다 그렇고 한국에서도 많은 정책을 이제 내놓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보면 지금까지는 미국이 네트워킹하고 비즈니스 모델에서 압도적인 우위를 점거하고 있고 그 다음에 유럽 쪽은 요소 기술에서 강세를 보여가지고 서로 간에 일종의 어떤 뭐 패권 싸움 이런 것도 영역마다 벌어지고 있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자, 혁신을 위한 영역별 전략을 보면요, 이 디지털 혁신이라는 게 크게 세 가지로 나눠집니다. 첫 번째가 수요 측면입니다. 수요 측면인데 여러분이 다 알고 계시는 팡이라는 거 있죠. 팡. 그러니까 페이스북, 애플, 아마존, 넷플릭스, 구글. 이 사람들이 대성공을 거둔 미국 그 플랫폼 기업들이죠. 그래가지고 이 기업과 관련된 부분들뿐만 아니라 소비자와 관련된 부분들은 석권을 해버렸어요. 석권을. 그런 상태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냐면은 독일에서는 인더스트리 4.0이라는 걸 들고 치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SAP하고 지멘스하고 보쉬라고 하는 독일 3대 기업들이 플랫폼, 그러니까 이 인프라와 표준에 대해서 이제 치고 나와가지고 여기에서 이제 그 헤게모니를 한번 장악을 해보자라고 하는 그 작업들을 하고 있고요. 그러면 일반적인 굴뚝 기업은 뭘 하고 있느냐? 물류회사, 뭐 항만, 그 다음에 일반적인 뭐 제조회사 이런 데는 공급 측면에서, 그러니까 이런 회사들이 예를 들어서 뭐 카카오를 만들거나 페이스북을 만들 수 있는 건 아니죠. 그러면 공급 측면에서 이런 디지털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남아야 되느냐를 가지고 굉장히 많은 노력과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보시면 일관된 어떤 흐름이 있는데요. 이걸 한번 잠깐만 짚어보고 넘어가시죠. 1차 기계혁명 아시죠? 증기기관 옛날에 저기 중학교 때 책에서 배웠습니다. 2차 전기혁명 토마스 에디슨 나왔죠. 3차는 컴퓨터 인터넷 나왔죠. 4차 지능혁명이라고 나왔다고 하는데 뭐가 나왔는지는 사실은 정확히 모릅니다. 어떻게 앞으로 전개될지 아무도 몰라요. 자, 그런데 여기에서 특징이 있습니다. 1차하고 3차는요 기반 기술이 나오고 개념이 나오고 환경이 나왔지만 그게 세상을 완전히 막 들었다 놨다 하게 바꾸지는 못했어요. 그런데 2차하고 4차는 생산성이 엄청나게 올라가기 시작하면서 삶이 완전히 바뀌어지고 사람의 생활이 다 달라졌어요. 그래서 어느 측면에서 그게 나왔는지를 한번 2차하고 4차를 비교해 보시죠. 저게 뭔지 다 아시죠? 이 모던 타임스 보시면은요, 이 주인공이 이렇게 조립하는 걸가 습관이 된 그런 모습이 나오죠. 이게 포드 생산 방식이라고 해가지고 예전에는 사람이 가서 자동차를 만드는 방식이었는데 자동차가 사람한테 오는 방식으로 바꿨어요. 이게 어디서 나온지 아십니까? 푸주간에서 나왔어요. 푸주간에서 여러분 뭐 공포 영화 같은데 보시면은요, 이 고기를 저기 돼지나 이 소를 도살을 한 다음에 이렇게 분해를 할 때 위에다가 롤러에다가 매달고 이제 합니다. 그걸 보고 헨리 포드가 저거야라고 생각을 하고 그거를 자동차 만드는데 적용을 했어요. 그래서 어떤 일이 발생됐냐면은 저기 보시는 것처럼 포드 T1이라는 게 1908년에 처음 나왔는데 처음 나왔을 때 얘네들의 캐파가 10,000대였는데 18년에 10년 만에 캐파가 66만 대로 됐어요. 이 회사가. 가격은 반으로 떨어지고요. 거기에서 재미있는 그림이 있는데요. 왼쪽에 있는 게 1910년에 뉴욕시 5번가의 사진이에요.
오른쪽에 있는 게 1913년의 뉴욕시 5번가의 사진입니다. 왼쪽을 보시면은요, 저기 가운데 차가 한 대 있어요. 차가 한 대 있고 나머지는 다 마차예요. 보이시죠? 오른쪽에 보면 1913년에 같은 뉴욕시 5번가인데요. 저기 가운데 마차가 한 대가 있고 전부 차로 바뀌었죠. 이게 120년 전에 딱 10년 실질적으로 온 변화가 일어난 거는 5년에서 7년 만에 일어난 변화입니다. 그러고 나서 사람의 직업, 여러 가지 기술, 그 다음에 가게, 소비 방식 이런 것들이 완전히 다 변했죠. 저게 120년 전에 얼마 만에 왔죠? 10년 만에 왔어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 시작해서 10년이면 어떤 일이 올까요? 거기에 대해서는 전부 퀘션이 어떤 일이 올지 아무리 상상해도 잘 모릅니다. 일단은 120년 전에 왔던 변화보다는 더 많은 변화가 오겠죠. 지금은 어떤 일이 있느냐? 이게 베트남에 가면요, 신발 공장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가면은 장관입니다. 이 엄청나게 넓은 홀에 15,000명이 모여가지고 재봉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옆에 아디다스 만드는 공장이, 아디다스가 독일로 이제 다시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도널드 트럼프가 좋아하는 리쇼어링이라고 하죠. 집 나간 공장 집으로 돌아오라. 그리고 매스 커스터마이제이션, 제 치수 하나만 등록을 해놓으면 여기에서 프린터로 찍어내는데, 이 공장이 저기에 보시면 World Smallest Shoe Factory, 세계에서 가장 작은 신발 공장이라고 써 있죠. 저기에서 10명의 작업자가 1년에 50만 켤레를 만들어요. 조그만 데서. 이렇다는 얘기는 앞으로는 저 베트남에 있는 신발 공장이 어떻게 될까요? 다 돌아가겠죠. 어딘가 아주 싸구려만 남고 다 돌아가겠죠. 어디로? 본국으로 갑니다. 본국으로. 그러면은 직업, 그 다음에 이제 물건을 받는 방식, 이런 것들이 확 달라지겠죠. 요게 지금 현재 나타난 현상이에요. 자, 그러면 이게 이제 5년에서 10년 사이에는 얼마만큼 변화가 나타날지 그건 아무도 모릅니다. 근데 이런 변화가 왜 발생되는지를 한번 보시면은요, 오프라인 현실의 세계입니다. 우리가 여기 있는 현실의 세계죠. 그 다음에 가상 세계죠. 여러분 스마트폰 안에 인터넷에 있는 가상 세계가 있죠. 그러면 현실의 세계에서 가상 세계로 넘기는 게 가상화 디지털 기술이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거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내비게이터, 디지털 게임, SNS, IoT, 그 다음에 웨어러블, 빅데이터, 클라우드, 이런 것들은 현실을 가상으로 넘기는 기술이에요. 그래서 얼마 전만 하더라도 게임 안에서 가상으로 부부관계를 맺는 그런 게임도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 남편 마누라 팽개치고 가상 세계 안에서 새로운 마누라, 새로운 이 남편하고 같이 저 살림을 차리는, 실질적인 살림이 아니라 가상 세계에서 살림을 차리는 그런 것도 유행한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게 있다고 해가지고 우리 생활을 바꾸지는 못합니다. 우리 생활은 마찬가지예요. 내비를 가지고 이제 차를 몰고 가실 때 내비를 안 따라가신다고 해가지고 무슨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다시 이제 길을 안내해 줄 뿐이죠. 그런데 어떤 일이 생기냐면 앞으로 현실화가 일어납니다. 아날로그화라고 하거든요. 가상 세계가 현실 세계로 넘어오는 과정을 겪게 됩니다. 이게 블록체인, 인공지능, 로봇, 증강현실, 3D 프린트, 자율주행차, 이런 것들이 다 여기서 일어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내비를 안 따라가면 상관없어요. 그냥 가상 세계에 있을 뿐이에요. 어떤 가상 세계고 나는 그거하고 상관없어요. 사실 나한테 도움을 주는 거죠. 근데 얘가 자율주행차가 되면은요, 얘가 내려와서 내 차를 몰고 다닙니다. 나는 나의 목숨을 이 회로한테, 이 소프트웨어한테 나는 맡겨야 되는 그런 일이 발생됩니다. 그래서 데이터가 되면서 정보로 모여지고 진화되면서 스마트화는 뭐가 되는지 아무도 몰라요. 그러면서 생기는 게 이제 가상화인데요. 이게 되는 게 4차 산업혁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현실의 각 분야에서 3차는 현실의 세계가 온라인으로 옮겨간 거고요. 4차는 온라인에 있는 세계가 현실로 다시 내려옵니다. 그러면서 세상이 대대적으로 바뀌기 시작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우리와 같이 사는 현실 안에 있는 내용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그냥 ABCD 라고 보통 사람들이 얘기하는 AI나 블록체인이나 클라우드나 빅데이터 같은 기술 요소를 쓰는 게 4차 산업혁명이 아니고요. 이런 걸 통해서 내 삶에, 내 직장이, 내가 가지고 있는 공장에 바뀌는 게 이제 4차 산업혁명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들이 많이 들으셨던 스마트 포트, 스마트 시티, 스마트 팩토리, 스마트 팜, 스마트 이런 것들이 다 여기에서 파생되는 비즈니스 모델에서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보면은요, 그 2차 산업혁명 시대의 세상이 바뀌었죠.
그러면서 이제 석유가 모든 것을 이제 지배를 합니다. 이 안에 석유가 없이 생길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죠. 저 여기 오는데도 석유 없었으면 못 왔을걸요. 그런데 4차 산업혁명은 데이터로 모든 것들을 움직인다고 얘기를 합니다. 2차에서는 물질적인 풍요를 획득하는 거지만 4차에서는 정신적인 풍요고, 데이터를 통해서 사람의 마음을 읽고 거기에 대응하는 방식으로 제품, 그 다음에 시스템, 모든 것들이 움직여 간다라는 그런 의미죠. 그러면 그런 의미에서 항만을 보면 어떨까? 세상이 달라집니다. 해야 되는 일이 달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물질적 풍요를 위한, 그 다음에 대량 생산이 아니고 더 빨리 하는 게 아니고 얘가 가지고 있는 목적이 달라진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거를 저희는 뭐라고 얘기하면 디지털 엔터프라이즈라고, 인텔리전트 엔터프라이즈라고 하는데요. 디지털에서 좀 넘어, 디지털 가지고 뭐에 쓰느냐? 인텔리전트하게 만들려고 한다. 인텔리전트가 뭐냐? 그건 잘 모릅니다. 거기서 보면은 기반 기술이 일반 산업 자동화에서, 그 다음에 프로세스를 전산하고 이 자동화하는 것을 했죠. 그 다음에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에서 가상세계를 다 남겼죠. 이제 마지막으로 뭐 머신러닝, 인공지능, 사물 인터넷 이런 게 있는데, 이거는 사물하고 가상세계하고 현실 세계를 묶는 기술이거든요. 여기에서 인텔리전트 엔터프라이즈가 나온다고 하는데, 이게 하는 역할이 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보통 보시면 밑에 보시면은요, 이 오토메이션을 통해 가지고 반복적인 인지 노동, 반복적인 유체 노동을 자동화해버리는 그런 기술이 이제 시작이 됩니다. 우리의 이 직업이 달라지는 거죠. 직업군이 달라지고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 달라지는 거고요. 사람은 예외 중심, 예외적인 업무 처리 중심을 하고, 나머지는 비즈니스 모델을 하고 고객 응대를 하는 새로운 곳으로 다 옮겨간다라고 하는 것들이 모든 기업에서는 지금 현재 화두가 돼가지고, 모든 기업들이 이걸 위해서 우리는 이걸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느냐에 대한 마스터 플랜을 지금 현재 만들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포트로 보면은요, 포트에서 스마트 포트에 보면 포트는 엄청나게 많은 요소들과 이제 결합이 되어 있어요. 이 포트 안에는 굉장히 많은 에코시스템이 있죠. SAP가 함부르크 포트하고 프로젝트를 크게 한 적이 있었어요. 그때 이제 SAP가 그린 그림에 보면 저기 하나하나가 별도의 기능인데요. 그 기능 하나에 수백 개의 업체가 그 안에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 에이전트나 아니면은 뭐 포워더 같은 경우는 수백 개가 넘죠. 이게 이제 그 포트 하나를 이루는 거대한 생태계예요. 그러면 이제 기존 항만에서 예전에 얼마 전만 하더라도 스마트 포트다 그러면 다 무슨 일을 했냐면은요, 교통이 정체되고 실시간 정보가 없고, 그 다음에 운영상 비효율 때문에 돈이 들고, 그 다음에 뭐 주차 가용할 수 있는 그 위치가 부족하고, 이런 면에서 이제 다 머물렀어요. 요것들이 리퀘어먼트였거든요. 요새는 이제 포트가 직면한 내용들이 달라졌습니다. 글로벌라이제이션이 되면서 미국하고 중국하고 싸우고 있으니까 우리 예를 들어서 부산에도 영향을 미치기 시작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경제 성장이 둔화가 된다고 하면 잉여 캐파가 남고, 이걸 어떻게 활용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슈가 이제 뜨는 거죠. 그 다음에 운영 프로세스 표준화, 이 각 포트들끼리 프로세스 표준화에 대한 이 서로의 그 패권 경쟁이 이제 벌써 벌어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기존의 자산 설비를 어떻게 극대화해서 활용을 할지, 그래서 비용을 어떻게 절감할지에 대해서 이걸 하는데 이제 엄청나게 많은 기술적 요소들이 이제 들어붙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IoT, AI, 머신러닝 이런 것들이 다 붙어가지고 이 부분을 해결하기 위한 그 솔루션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고객 서비스 레벨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어떻게 차별화를 해야 될 거냐. 일단 가격은 무조건 싸야 되고, 그 다음에 화조, 포워더 이런 것들이 다 연결이 돼가지고 서비스를 개발해야 된다. 이런 것들이 이제 직면한 변화 요구 사항인데요.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인텔리전트 엔터프라이즈 플랫폼은, 스마트 포트에 대한 플랫폼은 저희는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세 레이어인데요. 디지털 코어하고 엔터프라이즈 어플리케이션하고 터미널 오퍼레이션 세 개로 나누어서 이 세 가지가 이제 플랫폼이 만들어서 묶이면은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여기에 대한 여러 가지 개발이나 이 기능을 만들어가는 작업들을 여러 군데서 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코어는 일반적인 관리 영역이고요. 그 다음에 산업 특화 영역은 그 안에 부동산 관리, 자산 관리, 유지 보수, 그 다음에 빌링도요.
통신사식의 빌링을 해주는 것, 단순 빌링이 아니라 이 서비스를 추가하면은 그거와 묶어가지고 이 가격이 달라지고 디스카운트 레이트 달라지는 이런 여러 가지 복합 방식의 빌링을 하는 체계로 이제 가는 거죠. 그리고 터미널 오퍼레이션을 자동화하는 방식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에 대한 것들을 이제 다 만들어내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은 디지털 코어에서도 맨 밑바닥에 깔려 있는 것에서도 가장 중요한 건 두 가지인데요. 스마트한 분석. 지금 현재 돼 있는 것들을 어떻게 잘 캐치해내느냐, 지금 현재 어떤 일이 어떻게 벌어지고 있는지를 잘 캐치해내느냐 하고 프로세스를 자동화를 해서 인력을 줄이고 이거를 소프트웨어가 알아서 처리할 수 있게끔 만든 게 어떤 게 있겠느냐, 그런 부분을 집중적으로 연구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항만 부동산 관리, 안전 관리, 방금 말씀드린 그 빌링 하기 위한 방법, 이런 것들이 이제 다 계속 기술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포트 내에 있는 큰 커뮤니티를 묶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그 플랫폼으로 이제 만들고 있고, 글로벌하게 트랙 트레이스 되는 방식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그걸 야드 전체를 자동화해 나가는 방식을 이제 만들고 있는 중이죠. 그렇게 되면 이제 디지털 코어와 그 IoT의 이제 여러 가지 그 굿즈하고 움직이는 차량하고 이런 것들이 묶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트레이스하고 글로벌 트레이스를 할 수 있는 네트워크가 이제 묶이는 그런 이제 구조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런 스마트 포트 플랫폼에는요, 네 가지 요소를 가지고 그 플랫폼들이 지금 그 여러 군데에서 개발이 되고 있는데, 첫 번째는 실시간 인사이트, 두 번째가 예지 분석, 미래 그 장비에 대해서 어떤 일이 일어날 수 있고 뭐 무슨 수리를 어떻게 해야 되겠고 하는 것들을 일이 발생되기 전에 분석하는 방법,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프로세스를 최적화하는 것, 그리고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아까 빌링만 가지고도 서비스 모델 여러 가지를 만들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이런 것들을 만들어 나가는 것, 이런 일들을 스마트 포트의 프로젝트를 달고 여기저기에서 이제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제가 이 스마트 포트 항만 분야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에 대해서 간략히 이제 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